안녕하십니까.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오가룡 가설 그 세 번째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가룡의 지난 1년에 걸친 그런 코멘트들을 시간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룡의 의견과 팩트와 저의 보충 설명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무역전쟁의 배경이 중국의 굴기와 미국과의 패권 충돌에 있다는 점은 오가룡도 견해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전에 강경파 위주로 워팀을 꾸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가룡은 미국이 이번 무역전쟁을 일으킴에 있어 처음부터 전쟁의 목표는 중국의 개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중국을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한 전략은 과거 소련을 해체시켰던 무한의 군비 경쟁의 구렁텅이 속에 중국을 밀어넣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군비 경쟁에 밀어넣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긴장, 갈등, 그리고 필요하다면 충돌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잘 통제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되 충분한 정도의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충돌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큰 패닉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자국의 기업과 국민들을 그 전에 피해를 입지 않게 무사히 철수시키고 나아가서 중국에서 나온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옮겨가고 새로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도 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가룡은 무역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군사적 국지전에 이르는 그 과정에 지적재산권으로 비롯되는 기술전쟁, 하이테크 전쟁, 그리고 석유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 등 5개의 전쟁터 또는 전쟁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가룡은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군비 경쟁의 방식으로 가지 않더라도 평화적으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중국에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쪽에서 그걸 수용을 하려고 하면 중국 내부의 산업 구조를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산업 구조를 변경하려다 보면 해당 산업을 지휘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구조를 변경해야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통제 방식과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이어서 정치 시스템의 변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득 세력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파벌이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연이어서 공산당 일당 독재 방식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지만 말입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았던 작년에 오가룡은 이미 이번 무역전쟁이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1단계는 미국이 수입 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상품이 고관세로 인하여 미국으로 팔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수출 장벽,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장벽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상품이나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금수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러한 1단계와 2단계의 장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중국을 봉쇄하는 3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중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국으로부터 물자와 상품이 중국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단계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무역전쟁 시에 미국 기업들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시행한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미국은 2018년 3월 22일 500억 달러에 상응하는 1차 보복 관세를 매김으로써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중국을 WTO에 제소를 했으며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행정 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며칠 전에 홍콩 학자 왕관일 교수라는 분이 이때 당시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3영 2중 1허라는 말로 요약을 했는데요. 3영은 제로관세, 제로비관세 장벽, 제로보조금, 그리고 2중은 지적재산권 침탈 중지, 강제적 기술 이전 중지,
그리고 1헌은 외국 독자 기업 허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보복 관세를 교환하며 미국 대사는 펑페이 따오디 끝까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국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세계의 여론에 따라서 5월 달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오가룡은 미국의 조건은 계속 강화되고 에스컬레이트 될 거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미국의 의도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중국은 협상은 시작됐지만 결과는 잘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언론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새로운 프레셔를 가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9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가룡에 의하면 중국은 바로 이 9월 정도까지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단순한 그 무역 수지 적자의 해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어떤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 있어서의 두 나라의 속셈을 오가룡이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계산법을 해봐도 중국에 지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본인도 거의 사망에 준하는 중상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지 못해도 지지는 않는다. 오가룡은 이렇게 양국이 모두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끝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가룡은 이때 미국이 이미 중국을 사전에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3국의 생산시설을 이전해서 그곳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잉여 생산되는 철강을 유럽이나 캐나다 법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에 독약 규정을 넣었죠. 소위 독약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가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미국은 그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EU,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등에 계속 관철을 시켜서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퇴로를 타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홍콩입니다. 자유무역 항구로서의 지위를 영위해왔던 홍콩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고 중국이 홍콩을 우회 수출 경로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는 여러모로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정상이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은 이 시점을 기하로 해서 미국의 의도가 단순한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의 축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이때 회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화웨이의 CFO 멍완조우의 체포가 이루어지죠. 이 회의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많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90일간의 그 유예 기간도 생기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도 했을 것입니다. 오가룡은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원래 미국에서 사던 물건을 사는 것은 선물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가룡의 뜻은 다른 국가에서 사던 구매하던 물건을 미국에서 구매하겠다고 해야 진정한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는군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달간에 걸친 그 무역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관세품이 원래는 90일 이후에 이제 25%로 올리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당분간 보류를 하죠. 그것은 상황이 상당히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초였습니다. 3월, 4월을 거치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중국 측도 자각을 틀림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서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미국 보고 지금의 자본주의 체계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체계를 선택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미국도 중국에게 현재 사회주의 체계를 포기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때쯤에는 이제 중국도 명확하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5월에 북경에서 열렸던 제10번째 무역협상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중국의 법제까지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법률로서 제정하고 그 약속은 하지는 못하겠다고 미국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을 감행하고 이제 잔여 부분 3,2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 후 이어지는 11차 무역협상에서 류호 부총리가 돌파구를 찾고자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단 둘이 만나서 상의할 것을 요청하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문우신 장관과 함께 류호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90여 분 같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는 현재의 미중 무역협상 결렬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편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바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국은 새로운 요구를 몇 가지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인터넷을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할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디어들은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의 안색이 모두 침중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마 그날이 사실상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완전히 돼버린 그 계기가 아닌가 이런 추측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결렬된 사태에 대해서 오가룡의 판단은 아주 간단한 거죠. 결렬될 줄 미국도 알고 있었고 중국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동안 미국은 열심히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로 이전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인도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도록 유도를 했다는군요. 물론 고부가 가치 생산 공장은 미국으로 와주면 땡큐 베리 마치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여기에서 오가룡은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중국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에 생산 기반을 중국에 두기로 미국의 국가 전략이 결정을 했었다면 21세기에는 인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가룡은 대만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동남아,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회사라면 인도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가룡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인 옵션이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작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을 북한으로 유도하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교육 수준, 노동 생산성이 좋으면서 인건비는 세계에서 최저의 수준을 받고 있는 이 북한으로 생산 거점을 올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워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가룡은 이 옵션은 아직 유효하고 관건은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환율 쪽에도 조치를 취해서 중국의 테러를 사후적으로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작년부터 줄곧 중국에게 위안화 절하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고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경우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도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율 조작을 대비해서 환율 상계 관세를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는 기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사 기술에 대한 태클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작년 초 무역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여러 가지 군사기술 해킹 행위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해킹 그리고 군통신 기술의 핵심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화웨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가룡은 화웨이는
무역전쟁의 무역 맥락에서 파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는 기술전쟁이고 군사전쟁의 범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역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웨이는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화웨이로서 끝까지 추적하여 괴멸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오가룡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술전쟁은 군사기술을 넘어서서 하이테크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죠. GTE로 시작한 블랙리스트는 직접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복권 진화의 메모리 칩으로 가고 그 다음 보안 이슈가 되고 있는 HIK 비전, 하이캉으로 갔다가 화웨이를 지금 때려부수고 있고 그 다음 목표로는 드론을 장악하고 있는 DJI라는 거죠. 모든 하이테크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 거래 중지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너는 지금 중국 기업의 월스트리트 출입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상장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것도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중국 쪽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폐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알리바바가 홍콩에서 제2의 상시를 지금 결정했습니다. 하이테크 전쟁으로 시작한 기술 전쟁이 금융 전쟁 쪽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선은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석유에 대한 제재를 했죠.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란 석유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금지시킨 것은 곧바로 중국의 석유 수입을 금지시킨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이 중국이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제일 큰 대상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미국이 손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거죠. 제일 가까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러시아는 점점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국지적 군사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음 연임을 위한 대통령 경선 체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반기가 종료될 만한 시점, 중국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룡은 금년 내에 필히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세 군데를 꼽았는데요.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에 대해서 오가룡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게 있어서 남중국해는 이전보다도 훨씬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들고 군사기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할 걸로 오가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모든 인공섬에서 72시간 내에 철수하라. 안 그러면 우리 공격한다. 이렇게 통첩을 내리고 만일에 중국이 철수하면 오케이. 중국이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할 거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항에 나오거나 군사적 대응을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바라는 거죠. 원래 그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으니 말이죠. 그러면 온갖 수단을 써서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도되고 있는 중국 쪽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반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오가룡은 대만 시나리오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걸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코너에 몰려서 옵션이 소진돼서 그 경우에는 시진핑 입장에서 대만을 통일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남게 되고 국내 반발도 무마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거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옵션이 없어진 시진핑이라면 대만 공격을 도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준다면 미국은 땡큐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오가룡이 이번 무역전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굴복해서 미국의 안을 수용하려고 해도 기타 파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룡의 생각은 결국은 시진핑을 출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만의 한 프로그램에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오가룡 선생,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봅시다. 이 무역전쟁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가룡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거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개혁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가룡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에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인민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오가룡의 이러한 결론이 너무도 과감해서 저는 잘 논리적으로 따라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가룡이라는 사람의 견해가 상당히 독창적이고 나름대로 날카로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